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대개 다 경험하신 일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구슬이 세 마리라도 껴야 된다는 말씀대로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건 사례는 아니고 주로 이런 내용을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자료 보실 때 혹시 생각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민족은 60년 동안 8번 국제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에 워낙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한국전쟁만이 아니고 60년 동안 8번 국제전쟁을 치르고도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이를테면 1894년에서 1년 동안 싸웠던 통일전쟁이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지만 일본 사람들은 제1차 조선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싸웠다. 이런 얘기고요. 당시에 한반도에 1000만 명쯤 살던 시절에 3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30명당 1명 이상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이제 애들이 적지만 한 반이 60명이었는데 한 반에 2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피해.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독립전쟁, 만주사변, 독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이 전부 똑같이 국제전입니다. 그리고 저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진 나라는 가지고 있던 세계의 패권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의병전쟁을 기억하실 텐데요. 한 해, 두해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저 배경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겁니다. 입으로 나무소총을 들고 빵빵 그리고 싸웠으니까 당할 수가 없죠. 의병전쟁 때 죽은 사람만 17,779명 이상입니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생각하시면 우리는 독립전쟁을 몇 개의 전투만 기억합니다. 싸워서 일본군과 부딪힌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1920년부터 45년까지 25년 동안 우리는 일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증거가 여의도 광장에 한 대가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비행기는 아니지만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독립군이 한반도를 한 바퀴 돌고 간 그 비행기를 똑같은 모델의 비행기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내려오지 못하고 여의도 비행장에 내리고 싶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미군이 거기 착륙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법상 문제가 있으니 한 바퀴 둘러보고 갈 때 그 자리에 그 비행기에 독립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볼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안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겼는데 그때 독립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일본군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를테면 일본군이 사용하던 구구식 소총은 최대 사거리가 350m. 독립군이 사용하던 모신 나강 소총은 최대 사거리가 500m입니다. 총소리가 나고 사람이 죽는데 자기 총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고요. 그 독립군들이 한 사람마다 모신 나간 소총 한 정씩, 죄송합니다. 무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총알 500발, 수류탄 2발씩 줬습니다. 기관총이 있었고요. 기관총은 체코제였고, 모신 나간 소총은 러시아가 설계하고, 벨기에 사람이 탄창을 설계하고, 미국이 제조한 무기입니다. 이긴 거죠.
그런데 그 모신 나강 소총은 그리고 기관총은 1차 대전에 참가했던 체코군이 자기 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멀리 피해온다는 것이 러시아 혁명을 피해서 태평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딘가 줘야 되는데 일개 사단의 무기를 독립군이 샀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값에 피압박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체코군이 자기의 무기를 저렴한 값에 팔았고 그 산 무기를 밤으로 넘어서 연해주에서부터 만주까지 가져온 겁니다. 밤으로 건너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의 가정, 기독교인의 헛간, 때로는 교회의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승전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저 뒤에는 우리 3.1운동 때 제암리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만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제암리 사건과 같은 피해를 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 피해 속에서 독립군이 전투를 했고 이겼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60년 동안 8번 국제전쟁을 치르고도 살아남았으니까 이건 기적이다. 우리가 뭐 좋은 과거의 전통이 다 부서진 것도 충분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전통이 어디 있고 좋은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만 한가인 기적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통일미래로가 같이 강의할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한 기적을 보게 되고요.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더 감사한 것은 한민족이 5천년에서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5천년에서 이런 시기가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암흑의 터널로 들어가기 1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민족이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를테면 이 의병 사진인데요. 의병 사진은 무장하지 않은 의병 사진이 있어요. 일본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럼 무장한 의병 사진은 2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그린 거죠. 저 그림은 양평군 오빈리 덕구실 마을 앞입니다. 그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일간지의 기자 한 사람이 그 앞을 지나다가 일본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의병들의 공격을 받을 뻔했어요. 근데 오해를 풀었고 대신 이 데일리 메일 기자가 의병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군복을 입었으니까 대한제국 군인, 해산당한 군인, 장교였든지 사병인 것을 알 수 있고 옷으로 봐서는 장교 같아요. 또 옆에 있는 의병들은 아주 어린 사람까지 보이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날 저 사진을 찍은 날이 1907년 9월 25일인데 24일 날 전투가 있어서 2명이 죽었고 25일 날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의 무덤이 양평군 오빈리에 있고 무덤에 있던 비석이 버려진 것을 40년 만에 우연히 누가 찾아내서 그 비문을 읽었더니 1907년 9월 25일 죽은 의병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기 사진 찍힌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향토사학자가 발표냈고요. 그분의 연세가 71세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양평에 살면서 이상하다. 의병 사진을 양평에서 찍었다는데 찍었다고 알려진 곳하고 산의 모습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다가 4, 5년을 조사해서 바로 덕구실 마을 입구라는 것도 찾았고 덕구실 마을 입구라는 걸 찾은 것과 거의 동시에
그 비석도 찾아줬으니까 참 섭리 같은 사건이 됐고요. 양평군에서는 저기에 그 사진을 찍은 곳이라고 하는 기념물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에서 큰 피해를 봤죠. 저희는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1938년 통계에 따르면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6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75%가 38선 이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2년에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1517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 6월에 한기총에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조사했는데 3000개의 교회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46년도 토지개혁과 화폐개혁 이후 박해를 받고 4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일부 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재산과 교회를 두고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피난 내려온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이렇게 내려오셨고요. 기독교인이 아니셨는데 이북에 살 수 없어 내려오셨고 내려오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18살 때 4명의 어린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전쟁 구하죠.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교사, 아버지도 교사인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전쟁 고아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삼촌 고모도 다 전쟁 고아처럼 살았으니까 어렵게 살았다는 거 이해되고요. 우리 아버님이 7번 사업하다 7번 망하셨는데 뒷심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수완이 있는데 망하는 겁니다. 뒷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누가 뒷심이 대주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늘 못 넘고 늘 실패하셨어요. 물론 죄송하지만 이제 이북에 내려오신 분 중에 성공한 분도 많고 다수 성공한 분도 많긴 한데 그 삶이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한국 교회가 겪은 겁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에게 세례받고 주일학교를 다녔고 그 어머니도 새벽교회에 다녔고 외삼촌도 목사였다는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 교회가 2개 교회는 지어져 있고요. 장충 성당 하나가 지어져 있고 34년 25개 노예 교세를 비교하면 이남에는 노예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5개 중에 16개 노예가 이북에 있었고 만주에도 있었습니다. 만주까지 조선교회가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통일을 얘기하려면 분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단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미국과 분단 소련에 의해서 제2차 대전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분단도 비극이지만 전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전쟁을 겪어서 사실상 72년까지 교류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2년에 이 남북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2년 이전과 72년 이후는 다른 시대다. 71년 이전은 분단과 분잔을 전쟁으로 극복하려다 실패하고 적어도 남한에는 20개, 4개 나라가 참전했나요? 북한에는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하나의 나라로 치고 소련과 중국을 따진다면 3개 나라가 참전해서
27개 나라가 싸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3년 동안에 한반도에 떨어진 포탈의 양이 태평양 전쟁 때 모든 나라에 떨어진 포탄의 양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우리가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단되었으나 평화적으로 통일한 독일과도 다르고, 분단되었지만 무력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 베트남과 다른 길을 걸어왔고 여전히 분단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시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강만길 교수입니다. 78년도에 책을 내면서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란 말을 썼고, 남북이 나눠진 시기를 분단시대라는 용어로 사용한 최초의 글이 되었습니다. 네, 72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공동성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남북공동성명은 사실 남과 북의 대결 국면에서 합의한 최초의 남과 북의 합의한 문서이고, 거기에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통일할 때는 외세에 의해서 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하자. 우리 민족 스스로 해보자. 이게 자주 원칙이고요. 평화적으로 하자는 이제 북에서 전쟁하지 말고 남에서 전쟁 걱정하지 말자. 이게 평화 원칙입니다. 민족 대단결은 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어떤 정치, 어떤 국가 체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다 단결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몇 가지 배경을 말씀드릴 거는, 저 세 가지 원칙은 사실상 김일성이 제안한 원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인 이우락 부장과 박정희 대통령이 합의해 줬기 때문에 3대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죄송한 얘기만 다 하시는 거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해방 전국에서는 공산주의 조직 속에 있던 분이라 그 사람들의 생리와 주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세 가지 원칙은 우리 민족이 공통된 원칙으로 삼을 만하다라는 대범한 생각을 하셔서 합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평화적으로 통일해야지 싸워서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싸울 때는 죄송하지만 한반도에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면 확실한 것은 그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사용할 것이고요. 남한에는 2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5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연료 다 발전소에 쌓여 있습니다. 발전소에 쌓여 있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하고 남은 폐연료가 문제가 되면, 그리고 전쟁이 나서 일시에 25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되면 후쿠시마나 무슨 체르노빌이나 미국의 쓰리 아일랜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면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 일지 잘 모릅니다. 뭐 우리가 군사력으로 월등하니까 다르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확실한 것은 그 전쟁은 한민족이 한반도에서 치르는 마지막 전쟁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범하게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은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만 배경은 있습니다. 여러분 핑퐁 외교 기억하실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월남전에서 마주 겨루어서 싸웠는데, 그 싸운 것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끝내고 양 교류를 시작한 것이 핑퐁 외교가 이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60년대 유럽의 학생운동, 또 미국의 또 학생운동 등의 분위기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탕스 분위기가 생겨서 남미소의 극한적인 냉전 대립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바뀐 속에서 남과 북이 합의해서 7.4남북 공동성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7.4남북 공동성명은 아시지만 남한은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그해 10월에 10월 유신을 했고 북한은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그해 12월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꾸고 이 7.4남북 공동성명이 남이든 북이든 진정한 통일과 교류를 위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고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은 좋은 하나의 이정표는 세웠지만 이정표에 불과했고 귀를 닦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때는 저도 기억하는데 72년도 7월 4일 날 테레비에 나온 영상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교류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 사태가 선명하고 기억이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의 기억이 선명한데 남과 북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합의해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이게 우리 분단 시대를 새롭게 보는 가능성을 연 거는 사실인데 아깝게도 그냥 사인포스트 하나 세운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72년도에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73년도에 그 이듬해 한국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의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한국 그리스도의 선언이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데 결정적인 신호탄이 됩니다. 10월 유신이 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10월 유신에 대해서 찬반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일본에 있던 지명관 교수가 성대 교수 하다 돌아가셨죠. 일본의 국제기구에 있었던 오제식과 김영복을 오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하자 제안했고 김영복이 초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한국교회가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율하는 일은 오제식 박사가 담당을 했고 국내에 있었던 김관석이라든지 강원용이라든지 여러 교계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고 했습니다.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안을 한국교회 주요 지도자들이 봤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말로 발표를 못하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김영분 목사님의 사모니 메리안 여사인데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고 우리말을 그때 공부를 했어요. 우리말로 된 초안을 영어로 그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요 기독교와 위기라고 하는 꽤 괜찮은 종교 잡지에 발표를 했어요. 무기명어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와 위기 잡지는 무기명으로 된 거는 광고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사정을 특별히 이해해서 미국 장로교하고 미국 감리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이 보증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한 그것을 CCA나 WCC나 두루 외국에 돌려봤습니다. 국내에서 벌컥 뒤집힌 건 맞고요. 저 문서는 우리말로 된 초안은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영어로 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영어로 된 초안은 저도 초안을 국내에 가져왔다가 일본으로 가져간 분이 줘서 받았습니다. 호주 선교사인 우택인, 리차드 우튼이라는 분이 심부름을 했어요. 그분이 심부름하고 초안된 걸 줘서 그 초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어로 된 문서만 남아있는데 우리말로 최초로 어디서 번역했냐면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뜻이고요. 중앙정보부가 번역했다는 뜻은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 봤다는 뜻이고, 중앙정보부장이 봤다는 뜻은 주례보고 때 VIP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백그라운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그 문서에 남북한 정권이 통일 논의를 권력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은 7.4남북 공동성명 하자마자 10월 유신했고, 북한은 7.4남북 공동성명 발표하자마자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했으니까 이용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용했다고 말한 건데, 이용했으니까 이용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러고 나서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하자. 인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문제는 잠깐 덮어두자. 왜냐하면 워낙 북한에서 내려온 한국교회의 반공의식이 투철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올 때 겪었던 일을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통일하려면 공산주의자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별로 썩 마음이 내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와 교류하는 것이 마음을 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들, 남한에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상 통일을 얘기하면 정말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정성이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니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야 되는 지상 과제인 것은 맞지만 당분간 논의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4년도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한 이후로 제가 몇 사람한테 여쭤봤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분들한테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서 당분간 통일 문제는 언급도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인권 문제와 민주 들었고요. 이를테면 70년 8월 5일날 NCC가 발표한 성명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미국이 하려고 하니까 안보가 우려된다. 미군을 들이면 안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많이 듣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2년 그해 미국에서 한미교회 협의회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미국은 미군 철수를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76년에 가면 국가 안보를 여전히 이야기하지만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주화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했던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룬 것은 81년도입니다. 81년도에 한독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독교회 협의를 했는데 공동성명서를 냈고요. 그때 한국교회는 통일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별로 썩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독일교회가 독일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계속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한국 민족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기들 내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독일은 70년대 초부터 동방 정책을 펴가지고 서독교회가 독일교회, 동독교회를 지원했고 또 동독의 정치범을 독일교회가 뒤로 돈을 내주고 사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독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서독교회가 적극적으로 교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통일 문제조차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공고를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독일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통일 문제를 연구하기로 합의하고 독일 교회가 지원할 테니 한번 연구라도 해보시오. 그래서 최초의 성과로 81년도에 NCC가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회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독일 교회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다뤄서 84년도 도산소에서 WC 국제문제위원회가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평화협의를 하고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를 초대했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출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허락을 받고 나갔고요. 정부의 허락을 받고 대화를 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85년도, 86년도에 계속해서 다뤘는데 저 회의를 위해서 세계교회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의사가 확실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적극적으로 얘기했고요. 86년도에는 그 WC, 85년도에 WC의 나인안콧이나 바인가르트너라는 WCC 국제위원회 국장과 직원 두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최초의 방문이고요. 이 방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민간기구의 대표를 받아들인 최초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교회가 WC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남한을 패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WCC를 표현한 국제교회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반드시 한국에 와서 방문한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세웠고 가로 안에 그때 한국 정부 담당자도 만나시라 가로 닫고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인안콧이하고 바인가르트너 두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정부의 주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굴 만났을지는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죠? 북한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고위급 정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남한에도 한국 정부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 차례대로 쭉 토론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근려원회의를 86년도에 합니다. 조고련 대표 4사람이 왔습니다. 4사람 중에 한 명은 통역이었고 한 사람은 정치위원이었고 2명은 조고련의 대표 목사였습니다. 통역도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통역으로 왔지만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정부 기관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려원회의 첫 번째 온 그 사람이 두 번째 올 때는 기관원의 신분증을 반납하고 신학생이 돼서 왔습니다. 공산당원증을 반납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려원회의 때 경험이나 우리가 북한의 교회 대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보면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지 정치 선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서 참고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 만나는 그 속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86년도에 두 번을 만났고요. 그리고 WCC, 미국 교회, 일본 교회, 독일 교회 대표들, 카나다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가서 대화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 그 대화 결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7년도에 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고 88년도에 88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88 선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3대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초안위원회가 엄청 진통을 겪었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양 당국이 합의한 것을 교회가 인정했다는 것은 제대로 이루한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족 대단결
원칙에 따라 해야 됩니다. 에다 두 가지 더 했는데 첫 번째는 인도주의적 교류를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제로 정부가 주도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되지만 정부가 혼자 할 생각하지 마라.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진행해야 된다. 이 5가지 원칙을 세웠고요. 이 영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88 선언의 영향의 첫 번째는 세계 교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세계 교회의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왜냐? 통일이 돼야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고 동북아시아가 평화로워야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와 관계된 모든 나라의 아젠다이고 세계 아젠다이고 마땅히 세계 교회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공식 결의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총회가 세계교회 8월 15일 직전 주일 일요일을 세계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을 정했는데 그때 처음 정한 것을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보시면 모스크바에서 열린 89년도 WC 중앙위원회가 공식 결의했습니다. 그게 88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우리 통일 문제가 세계교회 아젠다가 됐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세계교회, 한국교회 위상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 얘기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91년도 캔버라 대회 때는 이 북한 대표까지 그 총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교회가 격상이 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노태우 정부가 88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방정책을 세웠는데 북방정책의 정책은 세웠지만 어디에서부터 일을 풀어야 될지 막연할 때 88 선언이 꼬투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88 선언의 주요 내용이 남북기벌합의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88 선언이 세웠던 5가지 원칙을 그대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초안위원들도 그렇고요. 당시에 발표할 때 연동교에서 발표했는데 연동교에 담임하시던 김영태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88 선언을 발표할 때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후폭풍이 클 텐데 어떻게 감당하나. 의외로 초안했던 사람 중에 한 분 서광선 박사를 통일부 국장회의에 초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문서가 발표가 됐으니 중앙정보부에서 검토하시오 라고 문서를 갖다 줬는데 문서를 받은 중앙정보부의 담당자가 이것은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꼬투리는 없다. 문제 삼고 싶은 곳은 있는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구속을 하든지 감옥에 넣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서상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상 문제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초청해서 국장들한테 발표했고 국장들의 발표한 이후로 또 우리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박철원 씨하고 추진했던 북반 정책의 일환으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세울 때 그 통일 방안의 기초가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바꿨고 지난달에 우리 강의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유일한 한반도의 통일 방안 아닙니까? 북한이 이제 통일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유일한 정책인데 그 정책을 세우는데 88 선언이 엄청난 기초가 되었다.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제가 한 번 더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소환위원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남북기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골자를 정리하면 88선언 골자가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정리입니다. 북한이 그리스도인과의 교류를 열심히 했는데 동수교회, 칠걸교회, 신학원 온실을 건축해줬고요. 국제회의 조은현 대표를 계속 초청을 했습니다.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이 2016년, 17년, 18년, 19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조은현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그 남부 조국련의 가정교회를 위해서 비디오 선교회가 300개의 VCR과 설교 테이프를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정교회가 300개 있다는 얘기가 요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북한이 300개를 달라 그랬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매주일마다 모이는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평신도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300개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공부와 기독신부가 10부씩 북한으로 갑니다. 저쪽이 이제 하나는 홍콩이고 하나는 라이프치히 같은데요.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평양 빵 공장 만들어줬고요. 또 99년 이후 한기총이 1000톤의 사랑의 쌀을 북한에 보냈고 낮은 선봉 지역의 해외 동포들이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했냐면 해외 동포들이 와서 인도적 지원하면 밥 먹을 때 안내하는 안내원 동무가 기도 알아서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해외 동포는 곧 기독교인의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존재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건운동 한 바가 있고요. 얼마나 실효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많습니다만 재건운동 한 바가 있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고영훈이라는 찬양 사역자,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 찬양하시면 저 사람 노래 빼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스스로 자기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 사역인데 부흥한국 운동을 해서 통일 문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 순간도 100번의 일본 정신대 할머니를 위해서 100회 대지의 눈물을 했고 1000번 공연하겠다고 했는데 몇 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평화통일연대가 있는데요. 제일 넓은 평화통일단체들이 모여있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통일미래로 간사한 사람이 최근에 그쪽에 가서 간사를 일하고 있죠. 저희 간사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이제 그쪽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기여를 한 겁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004년에 시작해서 2024년 5월 2일 날 1004번째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평해과학기술대학교를 세웠고요. 좀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운영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숭실대학교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탈북민 지원하는 거 아시고요. 하나원 안에 하나교회 운영 지금도 잘하고 있죠.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작년 3월 31일 현재 중앙행정부서에 등록된 게 1553개인데 통일부에 등록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200개인데 가장 많고요. 그 얘기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이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183개, 문체부 182개인데요. 이 세 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세 부서에 등록된 단체를 합하면 숫자가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 시도에 13,564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합하면 15,117개인데 통일부의 200개인 걸 비교하면 적어도 약 7분의 1 정도는 통일 문제를 다루는 단체다. 통일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일미래로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통일미래로라면 200개 중에 하나 혹은 1400개 중에 하나이지만 2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200개를 어떻게 도울까? 1400개를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할 수 있는 단체가 통일미래로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포인트다. 왜냐하면 앞으로 통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단단한 얼음을 깨는 제일 쉬운 길은 송곳입니다. 송곳을 얼음의 결을 잘 보고 딱 대고 세게 누르면 딱 둘러 갈라집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미래로 사역을요, NGO 사역은 융단 폭격하는 사역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모신당한 소총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가장 좋은 저격병들이 사용하는 소총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한 발을 쏘면 되는 겁니다. 얼어붙었다고 생각할 때 어디가 틈인가를 보고 정확하게 송곳을 대고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지그시 누르면 얼음이 깨집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놓여있는 시대는 양국시대입니다. 분단시대는 북한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분단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북한이 통일을 논의하는 것조차 걷어차겠다는 거니까 양국시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하나의 시대가 넘어갔다면 2023년에 또 한 시대가 넘어간 것이 아닐까. 앞으로 적어도 한 세대, 적어도 50년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양국시대가 되었다. 남한이 더 적극적으로 통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이 땡겨질 수밖에 없고 정당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을 찍은 곳은 청계천입니다. 당시에 김모 전도사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목사가 되는데, 김모 전도사가 청계천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개척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중에 하나 찍은 사진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없어졌고 또 그 교회가 어디로 이사 갔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가서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그 김모 전도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 당시의 뜻을 많이 버리셨다는 욕도 많이 듣고 계신 분이 됐어요. 하지만 이분의 기도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미래로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이지만 이 모이는 모임을 진정성을 갖고 어디에 틈이 있는가를 봐서 아주 센 송곳 하나 갖다 대고 지그시 누르면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지난 7년 동안 함께 모인 노력에 좋은 성과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안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많습니다. 중앙부서에 등록된 단체만 200개. 그러면 대한민국에 1400개 이상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두는 단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 단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하는 것 말고도.
그래서 그 1,400개 단체 중에 하나인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시대가 됐는데 그것이 판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1,400개 단체 중에서 매월 모여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주빌리 통일기도회 기도 사역은 매주도 하고 매월도 해요. 기도하는 단체니까 기도해야죠. 좋은 단체입니다. 또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에 가장 많은 기독교 평화통일 NGO들이 모여 있습니다. 80몇 개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글은 계속 발표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좋은 단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임은 아주 드뭅니다. 훈련도 하고 또는 있다고 원래 모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뭐 북한에 문이 열리면 밀가루 가져가겠다고 밀가루 모기도 하고 나무 심겠다고 나무 심을 준비도 하고 또 우리가 만들었던 온실 어떻게 되나 보자는 데도 있고 많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저희 같은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볼 때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통일 문제를 다루고 매월 모이는 모임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점을 살려서 한번 판을 바꿔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